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52부 태평천국 여군을 창설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856년 6월 태평천국은 그동안 난징을 압박하고 있었던 강남대역과 강북대역을 격파하면서 한창 기세를 올리고 있었죠. 이 시기에 태평천국의 국정은 동왕 양수청 그리고 북왕 위창이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광 석달계는 주로 외정을 주도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정작 국가 원수였던 천황 홍수전은 그다지 큰 권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약간 좀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전은 국정 운영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고 자신의 궁에 틀어박혀서 여색을 즐기는데 여념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평천국의 국정 운영은 결국 양수청과 위창이 두 사람이 이제 캐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둘 사이에 사소한 시비가 있었어요. 의전서열 문제 가지고서. 그리고 여기서 양수청이 승리를 거두죠. 그러면서 위창이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장형을 맞았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맞는 거라고는 했지만 위창이 입장에서는 존심이 엄청 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양수청이 확실하게 기선을 제압해가지고 사실상 거의 모든 실권을 양수청이 거머쥐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얼핏 봤을 때 양수청의 천하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양수청한테도 굉장히 강력한 걸림돌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자, 일단 이거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태평천국의 각 왕들이 축첩을 꽤 많이 했거든요. 석달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축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축첩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태평천국에서의 여성상도 사실상 기존의 전통적인 여성상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태평천국에서 여성의 지위는 전통적인 여성관을 벗어나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태평천국은 놀랍게도 거병 초기부터 여신도들을 여군으로 동원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애초에 태평천국의 초기 구성원들이 외지에서 굴러들어왔던 객가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객가들의 삶이라는 게 굴러들어온 돌이다 보니까 텃세도 많이 받고 굉장히 이제 압박과 서러움에서 시달림을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객가들 자체가 억세고 드센 삶을 사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가의 여성들도 굉장히 강인한 기풍을 갖고 있었습니다. 태평천국의 여성들을 조직화하고 통솔하는 일은 서왕 소조기, 이미 이제 죽고 없는 상태죠. 그 소조기의 아내였던 천황자 홍선교가 맡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뭐 잠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홍선교가 꿈에서 상지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했다. 자신은 이제 딸이라고 했다고 하더라. 그런 식으로 막 우겨가지고 천황자라는 그런 이제 칭호를 얻게 되죠. 자, 그래서 홍선교가 당시 이제 여성들을 조직하고 통솔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자, 홍성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통 시기의 전쟁은 창검을 이용한 백병전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근력에서 우세한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근대의 전쟁은 다르다. 왜냐? 근대의 전쟁은 총화기가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결국에는 총알 한 방이면 끝나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도 얼마든지 전쟁터에서 활약을 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태평천국은 초기에 아무래도 좀 이제 청관군하고 상대를 하려면은 전력을 계속 이제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징집 가능한 여성들을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대규모 여군을 창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상 이게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일이에요. 왜냐면은 중국의 그 유명한 영화 있죠, 그죠? 원래는 뭐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도 됐었는데, 바로 뮬란. 뮬란이 여전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전사라는 개념은 어느 나라에나 다 존재는 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로 여성을 징집해가지고 군대로 조직한 사례는 굉장히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중국 역사상으로는 사실상 최초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최초의 공식적인 여군 조직이 탄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태평천국의 여군들은 전투력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객가의 삶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고되잖아요. 그래서 태평천국 여성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전족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 고된 삶을 살아야 되다 보니까 활동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아예 여성들이 전적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억세고 드센 삶을 살다 보니까 군인으로서도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청의 관군들은 태평천국의 여군들을 두고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대각만파라고 부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대각만파란 무슨 뜻이냐? 왕발 할매예요. 그러니까 전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이 크죠. 그래서 이들을 두고서 대각만파, 왕발, 오랑캐 할매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부르면서 이제 공포의 상징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태평천국 여군들이 전투력이 괜찮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군을 조직하였다는 점이 당시 태평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업적이었고, 또 이제 어떤 것이 중요했었냐? 초기 태평천국은 상당히 금욕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 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엄격한 분리 정책을 행했다라는 거죠. 이게 또 사이비 종교들이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갖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는 집단들이 종종 있는데, 그래서 이제 태평천국도 그런 집단 중 하나였어요. 태평천국은 남녀 간의 접촉을 철저하게 금지를 했고, 남녀가 같은 자리에 앉거나 심지어 사적인 대화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하냐? 결혼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혼 같은 경우는 일단 사서롭게 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당연히 사적인 연애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결혼은 어떻게 했냐면은 지도부에서 무작위로 점지를 해준 연인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면 결혼율 자체는 100%가 되긴 하겠지만 뭔가 뭐 그렇게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겠죠. 태평천국에서는 남녀 간의 동석이 금지된 만큼 여성들로만 따로 구성된 여관이라는 별도의 조직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 여관은 전통적인 가족 제도를 대체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여성 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였다는 거죠. 따라서 태평천국에서는 전문적인 여성 관료가 탄생을 하게 돼요.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예요. 중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을 상대로 과거 시험을 개최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태평천국이 주최한 여성 과거 시험에서 최초로 장원 급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바로 22살의 부선상이라는 여인이었어요. 물론 이게 뭐 사이비 종교의 사이비 학문이긴 한데, 어쨌거나 부선상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한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태평천국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전문적인 여성 관료들을 양성을 하고 여군들을 조직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에게도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내에서의 역할, 여자는 집에서 집이나 보고 애나 잘 보고 살림이나 잘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상당히 좀 이제 획기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평천국이 이거 완전 사이비 종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천국을 나름 좀 이제 높게 평가하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주목을 해요. 태평천국이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념비적인 업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시대를 앞서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은 나름 이제 개혁적인 모습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죠. 자, 따라서 천경에서는 여성들만의 독자적인 관료 조직이 형성되어 있었고, 또 여성들로 구성된 군사 조직이 도시를 방해하고 있었어요.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었죠. 태평천국 지도부도 이런 점은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전히 전투력에 있어서는 남성이 앞설 수밖에 없지 않냐. 아무리 총화기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백병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설사 총화기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근력이나 체력 면에서 남성이 앞서기 때문에 태평천국에서도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도 정예군은 남군이고 여군들은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주로 이제 남군들이 최전선에 배치가 되고 여성 군인들한테 후방을 맡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경의 도시 방어하고 왕궁 수기를 누가 이제 이걸 관장을 하게 되냐면은 여군들이 관장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태평천국 내에서는 여성들의 위상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그 여성들을 통솔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천황자 홍선교였다는 거예요. 특히나 대부분의 전투원들이 북벌이다 서정이다 해가지고 청의 관군들하고 맞서기 위해서 전선으로 이제 각기 파견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난징의 방위는 누가 담당할 수밖에 없냐? 바로
여군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홍성교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위상은 정말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껄끄럽게 여기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 바로 동황 양수청이었죠. 자, 양수청은 천부하범이라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완전 사기 스킬이죠. 이걸 이용해서 자신의 말이 곧 상제의 말이다. 이 논리를 계속 확립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부하범을 통해서 심지어 국가 원수인 천황, 홍수전조차도 벌벌 떨게 만드는 진짜 그야말로 태평천국의 막강 실세였습니다. 그래서 청조조차도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은 홍수전은 바지사장이고 진짜 실세는 양수청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꼼꼼히 따져보니까 양수청이 지금 현재 태평천국의 모든 행정력은 다 장악을 했는데 군권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외정은 석달개가, 그리고 이 천경에 대한 방어는 또 홍선규가 장악한 꼴이에요. 즉 만약에 여기서 홍선규가 다른 마음을 품고서 다른 쪽이 이제 가담을 하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자기가 이걸 막기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양수청 입장에서는 이 여군이란 존재가 달가워 보일 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수청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저 여군을 계속 놔두는 것은 위험하다. 어떻게 하자? 저 여군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잡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양수청이 여군 폐지를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일단 양수청의 표면적인 논리는 이거였어요. 중화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내려온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어느 한순간 이렇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래서 지나치게 여군이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요하는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태평천국이 지난 수천 년 중화 역사 속에서 내려왔던 전통적인 가족관계, 여성상을 존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여성들한테 무기를 지어가지고 전장으로 보낸다는 것은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이고 이것 또한 천륜의 큰 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걸 상제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태평천국이 안정권에 접어들었으니까 이 여성들을 다시 가정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여성으로 역할을 다시 회귀시켜야 된다. 이게 양수청의 주장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양수청이 위창이하고 유교에 대한 관점을 두고 논쟁했을 때하고 좀 나름 유사한 논지를 전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양수청은 이제 계속 어떤 주장이냐면은 기존의 태평천국이 초기에 거명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양수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야 처음에 우리가 세력이 없었으니까 세력을 키우는 목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했던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이 생겼으니까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관습들을 계속 보존을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가지고 좀 더 외연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의 자극적인 방식으로 하면은 특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중도층이 있죠, 그죠? 보통 이제 선거 때 말하는 그런 중도층, 무당층 이런 사람들을 포섭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나름 전략적인 관점도 있기는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태평천국이 더 많은 계층들한테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관습들을 보존하고 잘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여군들을 폐지하고 여성들을 다시 원래의 가족상으로 돌려보내자라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홍성규는 반발을 하죠. 이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기는 진짜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홍성규가 반발을 하자 양수청은 자신의 주특기인 천부하범을 사용해가지고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양수청은 불리하면 무조건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여기서 우선 뭐 방법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양수청하고 토론과 반론이 이게 다 무의미해져요. 이렇게 돼버리면. 자, 이렇게 돼서 홍선교는 양수청의 여군 폐지 시도에 대해서 당연히 격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죠. 양수청 이 자식 두고 보자 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는데 지금 양수청이 적이 굉장히 많죠. 지금 양수청에 대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일단 여군 폐지 문제 가지고서 홍성기하고 틀어졌고 그 다음에 위창이하고는
의전설 문제 가지고서 이미 틀어졌고, 홍수전도 지금 자기가 국가 원수인데 자기 권력을 양수청한테 다 뺏긴 데다가 심지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볼기짝까지 맞았잖아요. 당연히 홍수청도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죠. 겉으로는 그냥 태어난 척, 권력에 관심이 없는 척, 진짜 궁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여세게 즐기는 척 그러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마 그게 기분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외정을 주도하고 있는 이광 석달기도 양수청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실제 야전에서 고생하면서 전과를 올린 것은 자기인데 지금 모든 공로를 양수청이 다 가로채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수청이 적을 정말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양수청에게 원한을 가졌던 사람들이 슬슬 연대를 하면서 어떻게 하자, 양수청 적어 제껴버리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경에서 대대적인 내란이 일어나게 됐는데 과연 양수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